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의 김영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한 남과 여에 대한 주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과목은 인하대학교의 그런 교양 강좌로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부터 이 행복한 남과 여의 그리움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과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놓고 보면 둘 다 추상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이면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집에 그리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를 다루는데 우리가 그리움 그러면 좀 경리감이라든가 또는 그 과거의 어떤 회상이라든가 못한 일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또 어떤 대상 또 연인에 대한 현재는 만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그리움이 어떻게 행복을 만드는가 이런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공유하면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제 강의가 바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아까도 제가 사회교육과 교수라고 했지만 대학원에는 다문화교육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교육학과는 여러분들 혹시나 탈북 다문화 멘토링 관련된 그 멘토의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 다문화 멘토링 사업단의 단장 역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안에 다문화융합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연구소가 대학원 학과를 개설해서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그런 다문화 사회의 그런 전문 연구자라든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인하대학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54년에 그 학교가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그 대한민국에 봉사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하에서 인천 하와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와이로 간 한국인 교포들이 돈을 출자해서 대한민국의 MIT 공대 같은 대학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든 게 저희 학교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 이민자들의 어떤 정신을 기려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대학원이 그 BK21 사업에서 브레인 오브 코리아 사업이라고 해요. 브레인 코리아 사업. 그것에 대한 그 단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리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으로 전환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가까이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눌 시집인데요. 제 시집입니다.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집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유튜브에서 그리움을 그리다 그러면 제 시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는 그 북콘서트죠. 그러니까 시집을 냈을 때 저의 그 시가 상당히 윤동주 선생님,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도 보셨고 또 윤동주라는 시인님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담고 있는 제 시집에 담고 있는 언어들이라든가 또 사유들이라든가 세상을 보려는 관점이 모르겠어요. 저는 윤동주 선생님을 뭐 깊게 연구하거나 또는 윤동주 선생님의 따라하기를 하거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를 쓴 건 아니지만 그 평론가들이라든가 또 밖에서 평가할 때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기념도서관에 그 은평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책이 나왔을 때 그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북콘서트 한 내용들이 한 1시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치면
북콘서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를 쓰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병이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6년 전에 제가 대장암 초기에 대한 진단을 받고 대장암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암이 걸렸을 때 본인 자신들을 성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아있는 날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언젠가 이 암이란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더라고요. 소중해지고 지난날의 과거들이 다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등졌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현재 눈 뜨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과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에게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그 그리움이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내 삶을 지탱하고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리움과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 연결시키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걸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행복한 남과 여에서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남자거나 혹은 여자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남자나 여자라는 그 성별 구분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움이라는 그런 추상 명사지만 그리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그리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다른 대학을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준거 집단이라고 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속된 소속 집단보다 어떤 준거 집단을 높이 잡아서 우리 인하대보다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은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미래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난 이걸 갖고 싶다. 이런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지만 혹시 빨리 친구를 잃었거나 또 부모님을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세상을 그분들이 하직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없는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가봤던 곳을 못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다.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을 그냥 그리움으로 줄 것이냐, 행복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집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시집의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을 만나는 행복한 날에. 이 그림은 어린 왕자만 그리는 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화백이 이 그림을 제가 시를 써서 시집을 발표한다니까 이 그림을 이제 시집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만 보더라도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이 강화백은 어린 왕자만 그래요. 어린 왕자하고 보리밭 잘 알 거예요. 저기 보리밭 위에 수많은 꽃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밭에 어린 왕자와 그 여우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샛노란 그 보리밭 위에 떠 있는 저 별들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과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과 행복 연결해 가지고 제 시집 맨 끝에 떠나온 별에 그리워하며라는 그런 마지막 이 시집을 정리하는 그런 식구를 넣습니다. 내가 쓴 시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쓴 시는 꽃씨가 될 것이다. 봄이면 그 꽃씨가 꽃피어 힘든 이 세상에 희망으로 가는 꽃길을 만들 것이다. 겨울에도 꽃이 만발한 꽃동네를 만들 것이다. 나는 어두운 밤이면 떠나온 별을 그리워한다. 떠나간 그대를 더욱 그리워한다. 그대가 온 별로 다시 돌아간 그대를 내가 그리워한다. 어느 날 문득 나도 내 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까지 내 시는 멈추지 않고 그대를 부를 것이다. 들판은 노랗고 하늘에 꽃이 만발한 그날까지. 저 이 시는요. 그 당시 제가 병원에 투병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양원에 강원도에 있는 요양원에 갔을 때 우연히 어떤 분이 만납니다. 만나게 돼서 그분은 물론 지금 세상에 없죠. 같이 그분은 이제 저하고 다른 종류의 암이었었는데 그분과
3개월 정도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와 같은 그런 그 죽음을 앞둔 투병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나눈 사람들이 동지의식 같은 거죠. 누가 먼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주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꽃을 좋아했고 제 시집에도 어머니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거기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한테 어머니부터 나왔지만 그 인류의 존재의 기원을 따져보면 별들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별에서 파생되면서 별에서 온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한때 별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듯이 정말 우리는 별에서 온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이 별을 보고 까만 밤에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속성이죠. 왜? 우리 인간은 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별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별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돌아가셨어. 그러면 목적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친구가 돌아가셨어.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온 곳으로 간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행복한 그런 20대 청년이죠. 물론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뭐 요즘에 뭐 영끌이라는 얘기처럼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청년들에게 암담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워한다면 분명히 그런 암담한 현실들을 행복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야기 나눈 시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것은 이제 소년기의 꿈을 그리워하고 제가 그다음에 그대는 행복의 지향점, 그래서 그리운 타자의 얼굴과 연인이 그리워하는 행복함, 그다음에 시인과 화가가 이야기하는 그리움, 이 세 파트로 좀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행복을 위해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파트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북콘서트를 했던 그 은평 도서관인데요. 숲을 지나 아니 내릴 건너 숲으로 도서관. 예, 맞습니다. 내숲 도서관. 그러니까 줄여서 내숲 도서관이라고 그러고요. 내릴 건너 숲으로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3층에 윤동주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북콘서트를 했죠. 그 뒤에 보이는 그 그림이 제 시집에 그리는 그대를 만나는 행복한 날의 그림이고요. 요 3번의 사회과학 파트는 제가 사회교육과 교수고요. 저는 이제 인류학, 민족학의 연구가 사회과학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회과학 하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사회과학대학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뭐 이런 분야, 법학, 이런 분야를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는 사회학은 없지만 뭐 교육학도 그렇고 이런 게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소셜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그 사회과학은 상당한 그런 그 논리, 그다음에 비판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름다운 시어를 다룬다든가 시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를 쌓고 하는 연구자들이 바로 그 사회과학자인데, 근데 그 사회과학자가 감성이 깃들여져 있는 그 시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를 쓴 동기는 그 소년기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문예부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시인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집에 그 제 생애사를 간단하게 썼는데 부모님들이 시인은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그 제가 썼던 십작 그 시 노트들 있죠. 그런 걸 막 불태울 때 아마 그렇게 안 왔더라면 저를 오히려 시를 쓰게 내버려뒀더라면 아마 제가 시인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와 같은 훈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는 꼭 선생이 돼야 돼. 사범대 가야 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하고 좀 거리를 멀게 뒀기 때문에 제가 시를 쓰는 걸 되게 그리워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곧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84번이니까 57세 정도 되죠. 여러분의 이제 아버지 정도. 그러니까 제가 둘째 아이가 대학원에 다니니까 여러분의 큰아버지 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소년기의 꿈이 그려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소년기에 다녔던 뭐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나거나 옛날 추억 속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또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 현직에서의 그런 그 과업들, 내가 교수로서 과업들을 정리하는 나이들이 될 때쯤 되면 그 소년기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소년기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저보다는 더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년기의 꿈을 훨씬 더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시인이 꿈이었는데 소년기의 시인이 꿈이 시인이 되지 못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소년기의 꿈이 그리워하면서 1, 2년 정도 시 작업을, 그러니까 아픈 과정에서 내가 꿈을 이뤄야 되겠다, 소년기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아픈 과정에서도 그 시를 쓰면서 내가 행복했어요. 그 행복감이 아마 그 제 치유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 몸은 그 병들었었지만 그런 정신의 어떤 목표라든가 영혼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나를 치유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행복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행복하면 그리워하라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움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한 연상을 하죠. 뭐 연인도 연상하고 뭐 부모님도 연상하고 그러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움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움은 대상에 대한 감정은 맞죠. 근데 그리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신의 나라나 고향을 비롯해 특정 장소나 집단에 대한 그리움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자기가 살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놓쳤던 기회나 어떤 결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움은 예전에 묻어두었던 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묻어두었던 꿈을 내가 이렇게 다시 캐내면서 내가 그 꿈을 실천할 때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 시집에 이제 그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대 그리고 그리움인데 이 그대란 단어는 언제나 다정다감하죠. 여러분에게 그대 그러면 되게 다정다감하게 들립니다. 아픔이나 슬픔, 기쁨 등이 그대라는 말 속에는 중첩되는 이미지가 떠올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감학적이라고 하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지닌 그대. 필자가 그대란 말을 즐겨 쓰게 된 거는 5년 전 지병과 싸우면서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기에 만난 친구로 인해서다. 제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죠. 딱히 호칭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친구를 그냥 그대라고 불렀다. 처음 그대라고 불러줬을 때 장대비가 내리더니 그대가 떠나간 그날도 몇 날 며칠 폭우가 내렸다. 저의 그 친구 그대는 재작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날에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대라고 불렀을 때도 장대비가 내렸는데 그런 거예요. 나를 찾아온 그대는 내 인생의 소풍 같은 삶을 선물해주고 다시 시를 쓸 수 있도록 감성을 선물했습니다. 소년기의 내 꿈이었던 시쓰기. 아마 그대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암투병자가 만났을 때 그 어린 시절의 꿈이라든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해보세요라고 그대가 말을 했어요. 뭐 꿈을 한번 이뤄봐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마큼 살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대로부터 어떤 소풍 같은 삶, 내가 그 즐거운 삶, 그러니까 그 시를 하루씩 자연과 사람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행복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소풍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호련히 서쪽 하늘 저편 별들이 머무는 곳으로 떠나 그리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있고 그리움이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움이 전이 되어 내 삶의 많은 이들을 그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시는 수많은 그대에게 맞춰질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에는 그대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 떠나간 그대, 그 친구에게 그대라고 불렀고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을 그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내시에서 그대는 바로 그리움의 대상에서 그와 대상의 대를 합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친구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대. 그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움에 젖어드는 단어 그대. 나는 그대가 그립고 또 그립다. 부모를 떠나 홀로 유학을 하는 둘째 아이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가보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내가 수행하는 이주민 연구 현장에서 만난 그분들의
본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주 노동자라든가 제가 그런 연구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을 많이 만납니다. 외국인 유학생 다 자기네 나라와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워하죠. 그런 그리움들. 그다음 사할인 한인이 느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또 북의 가족을 두고 탈북민에게 대한 그리움. 내시에는 이러한 갖가지 그리움들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대는 행복의 지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리움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는 행복의 지향점이라는 그런 파트에서 그리운 타자의 얼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타자라는 건 나의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필자의 시집의 첫 시는 그리움의 꽃밭입니다. 그리움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꽃밭이 이룰까요? 제가 첫 시가 나오는 게 바로 그리움의 꽃밭이에요. 나의 시집에서 그리움은 결코 그리움의 완성이 아니라 완결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움을 호소하고 또 다른 그리움을 겹겹이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움의 꽃밭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리움의 꽃밭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리움의 다양한 꽃들이 만발한 꽃밭을 이루지만 나의 그리움은 오직 그대에게 향해 있습니다. 라고 저기 그대에게라는 그리움의 대상이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움의 꽃밭이라는 일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시에 나온 내용들이 궁금하면 유튜브도 좀 보시고 또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제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생일 선물에 아주 그 여러분의 커피 가격으로 친구들의 생일 선물에 이렇게 자신의 그리움을 전달하는 것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한번 제 시인의 강의도 들었고 시인의 시집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그리움의 전이 그리움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에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은 같은 하늘 아래 호흡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그대를 볼 수 없어서입니다. 그대의 숨결과 향기가 내 꽃밭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움은 오직 그대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움의 꽃밭이라는 시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꽃밭에 있는 그대는 시인의 말에서 쓰는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로지 그대 한 명임을 드러내고 있죠. 같은 하늘 아래 호흡한다는 것은 시인의 그리움의 대상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만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같은 아래 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기숙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과 같은 한국이라는 하늘 아래 있지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나죠.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이 식지 않아 노을 지는 석양이면 불쑥 찾아온 옛 여인에 대한 그리움, 또 북의 가족을 두고 온 탈북자에 대해 슬픈 그리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에게 별리를 경험한 사람들, 이별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노을 지는 석양 또는 그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움이 북받치죠. 그런 거 같은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이산이라는 것은 떨어져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시에는 꿈속에서라도 그대를 향해 날아가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는 이제 그대의 꿈이라는 시인데요. 그대의 꿈에 이제 내가 한밤중에 그대가 사는 마을로 그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날아갈 수 있기에 나를 들뜨게 합니다. 그 들뜸으로 들려 올려진 내 마음은 오늘 밤에도 그대를 향해 비행하겠습니다. 그대여 마을의 등불을 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는 오늘 밤 그대에게 날아가서 그대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습니다. 새벽동이 칠 때까지. 자, 그 시인은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대 위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꿈속에서라도 그대의 마을로 날아가 그대의 마음에 머물기를 주문하고 있어요.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한밤중에 날아가 새벽 동이 칠 때까지 머무르고 싶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의 대상인 그대를 꿈속에서라도 보고픈 마음을 지닌 시인은 그리움, 그 그리움을 꿈에서도 채우겠다는 감정은 절절한 아픔보다 그리움을 행복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서 꿈에서 날아가겠다는 염원은 그들이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면서 시인은 끝내 현실의 꿈이지만 그 그리워하는 꿈을
죽을 정도로 그리워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의 그런 그 물리학 그 보면 마음이 그 무슨 물리학이죠?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건축학개론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그 청소년 시기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는 봄이 오면 들꽃으로 비가 오면 바람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다 해도 죽도록 그리워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봄이 오면이라는 그 시에서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서공을 막론하고 그리움은 연정과 별일을 그 기호와 감각의 토대로 삼아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저는 시집에서 죽도록 그리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불교의 윤회설 내지는 이자정해라는 건 헤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만난다는 뜻이죠. 이 논어의 말씀인즉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움은 누구나 그럴 법한 보편적 정서일 따름이죠. 봄이 오면 들꽃으로 비가 오면 바람으로라는 그리움의 계절적 변주는 첫 번째,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며 우리를 엄습하고 상처를 주고 있죠. 둘째,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를 취하고 보존케 하는 힘으로 오히려 작동한다는 사실을 유쾌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리움이라는 게 우리를 엄습하고 슬프게 만들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게 거꾸로 나의 자아를 취하고 나를 보존케 하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요 첫째, 둘째 이야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유로 별리의 정한이 커질수록 내면의 고통과 상처가 더욱 혹독해질 것임에도 여러분이 누구랑 이별했다 그러면 그리운 대상들이 나를 엄습하겠죠. 슬픔으로. 그렇지만 먼 훗날 그때나 그대를 잊겠노라며 사랑의 영원성을 되뇌는 우리들 역설의 힘과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그리움에 대해 평자는 제 시를 평한 그 평론가가 우리 학교의 국어교육과 최현식 현대문학 평론가분이 계시는데요. 역설의 힘과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환원시키고 있다라고 제 시를 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대와의 별일을 경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대를 그리움의 존재로 찾고 있으며 삶을 지탱하는 자양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시집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그리움이 환기하는 최고 또는 최후의 사랑의 감각을 찾아본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매일 아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그대 생각도 다시 깨어납니다. 실안에 피었던 꽃은 봄이 되어야 다시 피지만 그대 생각은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홍빛 꽃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주홍빛 아시죠? 그 뭐랄까 그 강렬한 그 여러분들이 꽃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능소화 꽃을 여러분 보면 아주 강렬한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주홍빛을 띠죠. 아주 그 선연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그대의 생각도 다시 깨어나고 지난해 피었던 꽃은 봄이 되어야 피지만 그대를 향한 그리움의 대상인 그대를 향한 생각은 매일 아침에 다시 피어난다는 거죠. 주홍빛 꽃으로. 그러니까 그리움의 꽃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피어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순례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 연구자죠. 연구자를 저는 수행자라고 표현해요. 학문 수행자. 수행자라는 것은 순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다시 우리 별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하나의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길로 표현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태어남과 자람, 병든과 죽음으로 차례 지어진 시공간적 순례의 과정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보편적 서사 문법은 사이보그가 아니고서야 모든 인간이 지닌 사랑과 그리움의 것이기도 하죠. 사이보그는 사랑도 모르고 그리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감정과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과 그리움의 것이기도 합니다. 삶과 운명의 타자성을 짚어내고 자교한다는 것은 타자의 비극적 순례를 연민과 애통의 심정으로 읽어내고 그 결과물을 저 내면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줄 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행해야 하지만
계급과 인종, 문화와 생활의 차이를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불로장생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계급과 인종, 또 문화와 생활의 차이를 지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차별로 가고 가지 않고 다양성으로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타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운 타자 얼굴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리움의 대상이 나랑 가깝게 나랑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좀 폭넓게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그대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순례길에서 하는 시 중에 중간 부분만 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힘듭니다. 굴곡이 진 길이나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성난 파도를 안고 있는 바다를 만나기도 합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권력 있는 자나 소수자에게도 아픔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각기 다른 색깔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겁니다. 서로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어느 날 그대가 혼자가 되더라도 나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모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먼저 별로 돌아가거나 내가 별로 돌아가겠다 치더라도 그 별이 돼서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쓴 시입니다. 자, 그대는 행복의 지향점에서 이제 연인이 그리워하는 행복함이라는 내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대,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동창, 또 뭐 학과 친구 이런 모든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데 그대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일상의 기쁨, 슬픔과 함께 나누고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 그것이 지음직이든 질환지교이든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소통의 대상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는 않죠. 그냥 마음에 두고 그런 대상을 흠모하는 수준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그리움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뭐랄까 나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랄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흠모하는 수준만으로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행복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뭐 아이돌 스타라든가 또 제가 최근에 아이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뭐 또 연예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사람하고 사귀기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어렵겠죠. 그래서 그들을 흠모하는 뭐 그 사람이 작가도 좋을 수 있고 뭐 운동 스포츠스타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그리워한다는 것만 해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두고 있는 연인의 집 앞을 그리움을 안고 서성이던 기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때 가슴을 휘젓는 그리움은 질병의 은유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한층 격렬하며 더욱 그리운 것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대의 집 앞이라는 시인데요. 이거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 시를 읊어드리면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부분만 얘기했는데 전체 시집에서 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때는 소년기 때, 청년기 때 우리 때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누가 마음에 들면 바로 뭐 SNS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 만나, 이제 만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만남의 관계가 가볍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보다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이죠. 우리 때 그런 연인들의 관계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대의 집합, 서성이다 돌아오는 길에 별이 따라옵니다. 멈춰진 두근거림을 별과 함께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그대 집 앞에 머무를 것이고 두근거림의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집 앞을 지날 때 두근거리죠. 그리고 그 집 앞에 그냥 괜히 서성이는 거야. 그렇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길에 별이 이렇게 따라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근거렸던 게 멈췄으니까 그
멈춰진 두근거림이 별과 함께 내 마음에 담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심장이 뛰는 한 나의 마음은 계속 그대 지파에 머무를 것이고 두근거리는 병은 낫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근거린 병은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다시 말해 그게 편지든 전화든 꿈과 현실 속에서 만남이든 그대와 내가 서로 접촉하자마자 사라질 수 있겠죠. 두근거린 병을 감격과 황홀의 이상한 질병이라고 불러도 틀릴 까닭이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립다라는 감정과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두근거림의 병은 결코 치유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영원한 유해의 질환,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의 질환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벅찬 기쁨과 환호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두근대는 고동은 때로는 존재를 강박과 초조, 불안과 떨림의 심리적 질환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손한 적대자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만과 완결을 처음부터 모르는 결핍과 미완의 정서이자 감각이니 더욱 분명해진 거죠. 그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꽉 차 있고 완결된 것이 아니라 뭔가 결핍되고 미완성인 정서인 거고 감각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행복감으로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청년 대학생에게 강의하면서 지금 모습이 되게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그리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부서진 마음과 그 공원 그 길의 일부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봄이 오면, 봄이 왔죠. 지금 캠퍼스에는. 그대가 입던 꽃무늬 원피스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대의 웃음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예, 부서진 마음의 일부고요. 계절은 또다시 돌아왔건만 그대는 돌아오지 않았고 만져볼 수 없는 그곳에 그대는 있습니다. 이 시는 그 공원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시의 전문은 여러분이 시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 그리움을 그리다 이에서는 기대와 만남보다는 좌절과 이별의 순간이 뚜렷하게 그려집니다. 그리움은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원초적인 변리의 감정은 나와 그대의 통합과 공존을 상상의 세계에서 생산하고 조율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양자를 하나의 원한 속에 가두는 폐쇄성을 이끌어내는 한계로 종종 미끄러지기도 하죠. 이 세상 모든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연인이자 제일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없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주는 무한대의 사랑에 대해 아들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들에게 때로는 모성을 갖춘 여성이 연인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기도 합니다. 연인으로부터 모성의 존재를 느끼며 그 연인의 신체적 특징을 어머니의 그것과 대비시켜 그려내기도 하죠. 자, 그대 새끼손가락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제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어머니의 새끼손가락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새끼손가락하고의 부분적으로 닮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는 이 세상에 없어 그대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새끼손가락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대의 새끼손가락만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아픔으로 머물렀던 그 새끼손가락만을.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어머니 병상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의 새끼손가락을 반드시 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떠난 그대의 새끼손가락 굽어 있었거든요. 이 새끼손가락이 굽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과거의 상처의 흔적들, 그 아픔의 흔적들이 이 손가락에 남아있는 거죠. 고통의 흔적들이. 그래서 그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런 시입니다. 연인의 부재는 일상의 생활도 변화할 만큼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필자의 지인은 얼마 전에 상처를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상처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친한 교수님인데 그의 부인은 기러기 부부로 있다가 암이 걸려 귀국하여 투병주행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친구가 부인을 향한 그리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애달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끊었어요. 그 이유를 시 카페를 가지 않는 이유에서 제가 그리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에 실린 그대와의 추억이 그리워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대는 하루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대에게 커피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대는 그 향과 맛으로 행복해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늘 커피처럼 해주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카페를 가지 않습니다. 이 시를 제가 쓰게 된 동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 친구 교수분이 계신데 기러기 아빠를 하시다가 부인이 이분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일주일 정도 돼서 제가 이렇게 점심 먹고 커피숍을 이제 가자 그랬더니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커피 끊었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커피 대신에 그냥 학교를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커피집을 안 간대요. 커피도 안 마신답니다. 왜? 지금 여기 취했던 것처럼 아내가 그리워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 향에 그 솟아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잘 못해줬던 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적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요, 그 향과 맛으로 행복해 합니다라는 그 대목 여러분들이 좀 그리움과 행복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에서 커피를 좋아했던 시적 화자의 연인은 바로 그의 배우자입니다. 이 비극적인 타자들이 시적 화자와 거의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령과 별리의 극한 사태에 던져진 상황이 존재하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들을 향한 기억과 애도가 그리고 현실로의 초청과 환대가 삶과 죽음의 세계 양방향으로 더욱 다채롭고 세밀해져야 하는 의무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시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말 건네면 또 이렇게 가슴 먹먹하게 할 줄 압니다. 병원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환자복과 침대의 제공의 역설이 그것입니다. 두 물품은 아픔의 크기와 정도가 서로 다른 개개의 환자들을 하나로 묶고 또 치유의 온정과 바람을 함께 나누게 하는 평등한 공통성과 공동성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실 하나 보면요. 병원에서의 병상에서 느꼈던 시인데요. 아픔이라는 아픔은 이곳에 모여 있는 듯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병상에 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픔의 크기와 정도는 달라도 같은 환자복과 침대의 크기는 같습니다. 달콤한 사랑이 어떻게 아픈 사랑이 되는지, 그 아픔이 다시 달콤함으로 치유되어야 하는지의 그 이유를 말입니다. 병원에 오면 난 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를 그리워합니다. 화자는 그 아픔과 치료 징표인 그 동일한 것을 빌려서 달콤한 사랑이 어떻게 아픈 사랑이 되는지, 그 아픔이 다시 달콤함으로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복과 병상인 침대가 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를 그리워하는 까닭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온유한 그리움의 세계를 병원에서 제가 펼치고 있는 거죠. 왜 시인을 하필이면 병원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를 그리워했을까요? 이 답을 시에서는 의외로 찾기 쉽습니다. 시적 화자의 그대는 삶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시인과 화가가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 왕자 그림이고 강석태 작가가 이 어린 왕자만 평생 그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대한 판타지 상상, 어린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그리는 분인데 그분과의 그 이야기하는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과 화가가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2부에서 시인과 화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의 주제가 다 그림이거든요.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문득 그대란 사람을 만나서였습니다. 종종 스마트폰의 메모판에 그대를 향한 그림을 시로 적곤 했어요. 그러다 2년 전에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출입구에 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출입구에. 전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그 시를 다 읽는 거예요. 내가 논문을 써봤죠. 제가 사회과학자인데 논문을 써봤자 200에서 300개밖에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는 사람들이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틈틈이 쓴 시를 시집으로 묶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등학생 시절 시인을 꿈꿨죠. 시 쓰기는 나를 소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지. 그리움을 찾으면서 시를 쓰는 자체가. 지난해 안식년 동안 제주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직거하면서 이전에 메모판에 시를 정리하니 60여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시를 올리고 패친들과 시 제목을 물었는데 결국 그리움을 그리다로 정했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시의 제목들도 제 시를 몇 개 올렸고 계속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패친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집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자, 어린 왕자가 집을 떠날 때 인사하잖아요. 이걸 강석태 작가가 얘기합니다. 아저씨는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영감이 떠올랐냐면 한 아이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럼요. 누구나 처음 만난 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까요.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개념이나 존재 자체가 연구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얼마나 그리운지 빈도나 강도를 정해 내릴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가장 그리운 어떤 대상이나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 슬프지 않고 사랑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리움이나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도착점은 어떤 그리움의 형태일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사랑과 행복이 들어가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움 안에는 사랑과 행복이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지금 강석태 여기서 나오는 강석태 작가 이분이죠. 이분도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 선생님이 어린 왕자를 고집스럽게 일관성 있게 그리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의 그대가 먼저 간 저 세상에서 분명히 자신의 별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온 별을 그리워하며 지난 한 인생의 순례길이 걷는 것이겠죠. 인간은 원래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수많은 별들이 아닐까요? 그 별들로의 회귀하고자 하는 향수가 그리움이 난다고 봅니다. 내가 쓴 시가 힘든 세상에서 순례길을 걷는 그대가 내게 준 희망처럼 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대를 선물하고 싶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대중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제 시를 가지고 대중강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같이 요즘에 희망도 없다, 뭐 꿈도 없다, 힘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워해라 라는 걸 주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런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여러분들 그 암이었을 때 통증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한 여러분이 그런 통증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만큼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팠을 때 나에게 그런 그 그리움들이 희망과 그리움의 그런 씨앗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길을 걷는 그대가 내게 준 희망처럼 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대를 선물하고 싶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시는 꽃이가 될 것입니다. 봄이면 그 꽃이가 꽃피어 힘든 이 세상에 희망으로 가는 꽃길을 만들 것입니다. 겨울에도 꽃이 만발한 꽃동네를 만들 것입니다. 나는 어두운 밤이면 떠나온 별을 그리워합니다. 떠나간 그대를 더욱 그리워합니다. 그대가 온 별로 다시 돌아간 그대를 내가 무척 그리워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내 별로 돌아가야겠죠. 그날까지 내 시는 멈추지 않고 그대를 부를 것입니다. 들판은 노랗고 하늘에 꽃이 만발한 그날까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남과 여의 좋은 강의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많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일부 인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정서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다고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과 미래가 암담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나의 미래를 개척하고 밝음과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돌아온 우리가 온 그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별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남은 삶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움들 쌓여진 그리움들을 행복함과 연결하는 그런 훈련과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저희 시집을 사서 선물도 해주고 그다음에 시집을 읽어드리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접 만났으면 제가 시집도 선물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강좌가 400여 명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유튜브 통해서 제 그런 시집에 대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 유튜브도 여러분들끼리 공유해 주시면 그리움이 행복이 되고 그대를 만난 첫날처럼 행복함이 만발한 행복의 꽃이 만발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하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학창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